심야,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소녀가 도끼를 든 사람에게 벽 구석으로 몰렸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빌었다. 하지만 상대는 봐줄 생각이 없었다. 손을 들어 칼을 내리쳤다. 그녀의 왼팔을 잘라냈다. 피가 순식간에 뿜어져 나왔다. 이어서 소녀를 발로 짓밟고 다시 칼을 치켜들어 그녀의 왼발마저 잘라냈다. 그러고는 머리채를 붙잡고 들어 올려 피를 뽑아냈다. 소녀는 생명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한 범인이 흰자위를 드러낸 소녀를 보고 그녀가 죽었음을 알아차렸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산비탈을 찾아 시신을 대충 묻어버렸다. 산길 한편 매미 소리만 요란했다. 봉고차 한 대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7명의 여학생이 학점을 따기 위해 교수의 인솔로 민속 조사를 떠났다. 그들의 목적지는 인구가 겨우 43명에 불과하고 폐촌 위기에 처한 마을 하사카 마을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다. 교수는 키 작은 마을 주민에게 물었다. 아마노 촌장 댁으로 가는 길을 키 작은 주민은 말했다. 촌장에게서 이미 들었다며 최근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민속을 조사할 거라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감돌았다. 마치 몇 년간 여자를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추잡한 눈빛으로 여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그 추잡한 남자는 그들을 커다란 저택 앞으로 데려갔다. 이곳이 소노다 츠바메의 집이라 소개했다. 다들 궁금해하며 물었다. 소노다 츠바메가 무슨 뜻이냐고. 게다가 이 집은 몇 세기는 된 것처럼 낡아 보였다. 다들 걱정했다. 안에 화장실 같은 시설이 아예 없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일주일이나 여기 머무는 게 몹시 불편할 거라며 신엽은 생각했다. 이런 오래된 집도 나름 운치가 있다고. 효와는 미아에게 목조 가옥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돌아온 것은 미아의 못마땅한 눈초리뿐이었다. 이것만 봐도 각자 성격이 제각각이고 서로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교 상반은 입으로는 다들 조심하라 당부하면서도 촌장에게 괜한 폐를 끼치지 말라 했지만 신엽은 오히려 그들 자체가 성가신짐이라 여겼다. 방 안에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계단에는 코끼리 형상의 신상이 모셔져 있었으며 벽에는 야윈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촌장 아마노는 바닥에 단정히 앉아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교수는 자신과 상반의 신분을 소개했고 촌장은 미리 다들에게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듯 말했다. 이렇게 이 마을에는 여자가 거의 없어 대접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너그럽게 봐달라 부탁했다. 상반은 촌장 부인이 지금 어디 계신지 물었다. 촌장은 부인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병상에 누워있어 지금은 손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미금은 사진일 뿐인데도 표정에서 왠지 음울한 느낌을 받았다. 낙천적인 신엽은 촌장 부인을 칭찬하며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젊었을 때 분명 대단한 미인이었을 거라 했다. 그 말을 듣고 촌장은 웃으며 답했다. 부인은 젊었을 때 정말 아름다웠다며 온 마을 남자들이 아메노우즈메 노미코토에 홀린 듯 그녀에게 빠졌었다고 말했다. 미금은 낯선 이름을 듣고 아메노우즈메 노미코토라는 그 이름이 신화 속 여신 아니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들어온 것은 말끔하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차 열쇠를 받으러 왔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촌장은 반갑게 여학생들에게 이 청년을 소개했다. 이름은 개연이고 자신의 아들이며 올해 26이라 했다. 마을에 또래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개연은 지금껏 혼자라고. 이런저런 말로 개연의 장점을 늘어놓으며 좀처럼 없는 기회니 이 기회를 틈타 도시 여자친구라도 사귀어 보라 당부했다. 개연은 부끄러워하며 아버지에게 그만 놀리라 했지만 여학생들은 오히려 개연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다. 외모도 깔끔하고 예의도 발랐으니까. 반대로 반감을 느낀 것은 여기 머무는데 대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촌장이 며느리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지난 뒤 비나는 배가 아파 화장실을 빌려 쓰려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인 것을 발견했다. 도시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유독 불편했다.
복도를 걸으며 투덜거렸다. 앞으로 며칠은 되도록 적게 먹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그때 모퉁이에서 커다란 그림자와 부딪혔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들은 친구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살폈고 뒤이어 달려온 촌장은 그 덩치 큰 남자를 크게 꾸짖었다. 촌장은 먼저 비나에게 사과한 뒤 이 사람이 또 다른 아들이라 소개했다. 일주는 덩치가 크고 멍하고 우둔했으며 지능이 조금 모자랐다. 촌장은 일주에게 어서 물러가라 소리쳤다. 여학생들 놀라게 하지 말라며. 일주가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을 때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준이 어서 들어오렴. 오늘따라 왠지 시끌시끌하구나. 손님이 왔니? 일주는 아바아바 하는 소리를 내며 밥이 가득 담긴 숟가락을 내밀어 한 모파의 입에 손수 밥을 떠먹여 주었다. 모파는 힘겹게 밥을 삼키며 따. 그런 거였구나. 도쿄에서 여자애들이 꽤 왔다니.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겠구나. 한편 촌장은 벽에 걸린 가면을 소개하며 대대로 집안에 전해 내려온 소노다 츠바메의 가면이라 했다. 여학생들은 의아해하며 소노다 츠바메라니 이거 텐구 아니냐고 물었다. 교수가 설명하길. 전설에 따르면 텐구는 바로 소노다 츠바메를 원형으로 한 것이며 아마노 집안 대대로 모셔온 조상신이라 했다. 촌장은 41대 소노다 츠바메로 불렸고 매년 1월 열리는 제례에서 촌장은 이 가면을 쓰고 소노다 츠바메 역을 맡았다. 이른바 제례는 이 마을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풍습이었고 마을 근처에는 소노다 츠바메 신을 모신 사당도 있었다. 촌장은 계속해서 교수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신화를 들려주었다. 효화는 마당 수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자세히 보니 실실 웃고 있는 마을 주민 5이 있었다. 촌장은 그들을 나무라며 자기 허락도 없이 왜 여기 왔냐고 했다. 주민들은 손에 든 식재료 봉지를 내보이며 도시 여학생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며 일부러 집집마다 채소를 따와 나누러 왔다고 했다. 겸사겸사 도시 여학생들 얼굴도 한번 구경할 겸이었다. 그들의 굶주린 얼굴에는 갈망 어린 웃음이 떠올랐고 그 모습에 7 여학생은 소름이 돋았다. 다행히 그날 저녁 식사는 나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재료를 넣어 뜨끈한 전골을 끓였고 생김새가 투박한 아저씨들은 저마다 알아서 여학생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여학생들은 몹시 불편해했지만 숱한 남자를 상대해본 사우마는 이런 아저씨들 앞에서도 능수능란했고 아무리 역겨운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받아쳤다. 촌장은 마을 남자들의 뻔뻔함에 교수에게 사과했다. 요 몇 년 마을에는 처녀는커녕 암돼지 한 마리 보기도 힘들다며 그래서 중년 호라비가 유독 많다고 했다. 주된 이유는 마을에서 근 50년간 여자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즉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여자도 이미 50살이라는 뜻이었다. 키 작은 주민 파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 모든 게 아메노우즈메 노미코토의 저주 때문이라고. 촌장은 어두운 얼굴로 파연에게 경고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상반이 다시 물었다. 아메노우즈메 노미코토가 대체 무엇이냐고. 촌장은 얼버무리며 말했다. 다 미신일 뿐이니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다며 어서 음식이나 들라고. 안 그러면 다 씻겠다고 했다. 미금은 전골 속 고기가 유독 맛있다 느끼고 대체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듣자 방금까지 시끌벅적하던 남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침묵에 잠겼다. 몇 초 뒤 촌장이 대답했다. 이건 곰고기라고. 어제 마침 곰 한 마리가 농지를 망쳐놓아 마을 사람들이 한참 애를 써서 겨우 잡았다고 했다. 곰고기는 평소 좀처럼 보기 힘드니 도시 여학생들이 그 맛을 몰라도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비나가 물었다. 잘생긴 개연은 어디 갔냐고.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다며. 촌장은 언짢은 얼굴로 산 아래 시내로 물건을 사러 갔다고 했다. 여학생들이 모처럼 흥미를 보이는데도 저 녀석은 도무지 쓸모가 없다고 투덜댔다. 조금 뒤에 개연은 이미 집으로 돌아와 손에 봉지를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케이크를 사왔다며 먹어보라고 건네니 개연이 말하는 그 아이는 어린 소녀였다. 개연은 그 아이를 새로운 아메노우즈메라 불렀다. 이건 뭔가 이상했다. 방금 촌장은 분명 마을에 50년째 여자아이가 없었다 했는데 그럼 이 소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잠자리에 들 무렵 미아는 억지로 효화에게 샴푸를 빌렸다. 효화는 주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 보아하니 둘 사이에는 다소 괴롭히는 관계가 있는 듯했다. 사오는 비나가 씻을 때 머리카락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며 지저분하고 역겹다고 흉을 봤다. 비나는 채팅 앱에서
사후에 험담을 했으니 두 사람도 서로를 못마땅해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조사를 나갈 때 가호, 휴화, 미감, 큰일만 일찍 모였고 미아는 숙취로 일어나지 못했으며 사호와 비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여학생 넷과 교수만 조사를 나갔다. 그 시각 이불 속에 있던 미아는 담배를 다 피우고 다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막 눈을 감자마자 다락에서 유난히 잦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시 해서 잠을 청해 보았지만 발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지며 신경을 긁었다. 성질 급한 미아는 다락으로 올라가 문을 밀치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방금까지 발소리가 나던 다락에는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미금은 큰일에게 왜 조사에 왔는지 물었다. 큰일은 학점이 모자라 채우러 왔다고 했다. 미금은 큰일에게 원래는 고향의 오빠를 찾으러 가려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큰일은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 이제 오빠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다. 그럼 효화는 왜 여기 온 것일까? 효화는 미아가 억지로 데려왔다고 했다. 미아 대신 보고서도 써줘야 한다며 상번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왜 미아 말이라면 다 따르냐고. 다른 한편 번쩍이는 새비대 변기가 눈에 들어와 비나와 사오는 몹시 기뻐했다. 알고 보니 주민 집에 화장실을 빌리러 온 것이었고 이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물건이었으니까. 비나가 보리를 보는 사이 주민은 사오를 불러 따라오라 했다.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10분쯤 지나 개운해진 비나가 화장실에서 나와 사오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여기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그림자가 다가왔으니 다름 아닌 아까 그 친절한 척하던 주민이었다. 뒤에서 억지로 비나를 끌어안았고 뿌리치려던 비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주민은 화리끈을 풀며 한 걸음씩 다가왔고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비나에게 소리쳐도 소용없다며 자기 집 주변은 온통 빈터라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이렇게 피부 고운 여자아이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며 주민은 이미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비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녀가 몸부림치던 그때 도끼 하나가 갑자기 내리쳐지며 그 주민의 머리를 정수리부터 반으로 갈라놓았다. 피가 비나의 얼굴에 튀었고 그녀는 몰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순간 사방이 고요해지고 바닥에 피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쓴 이를 보니 다름 아닌 소노다 치바메의 가면이었다. 1화 끝. 이야기에 나온 작품 제목은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